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경제학을 담당한 신경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경제학이란 어떤 것이냐, 이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라는 게 고도의 수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함수, 미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을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설명 드릴 텐데 굉장히 쉽게 설명 드릴 거예요. 강의가 훌륭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기업 경제학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직렬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만 보는 파트는 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고요. 경영학과 같이 보는데 난이도가 낮은데 이제 물론 무슨 금감원이랄지 한국은행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난이도가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간 정도의 7급 공무원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학의 이제 개요 제 1장부터 보시면 자, 경제 주체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경제 주체. 경제 주체 이제 크게 3대 경제 주체 하게 되면 이제 가계가 있고요. 그다음이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4대 경제 주체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이 포함되죠. 우리 해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외라는 표현은 섬나라, 일본애들이 쓰는 거고 우리 대륙이기 때문에 외국이란 말이 옳아요. 그럼 가계의 목적은 뭘까? 자, 가계는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효용 극대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갑자기 효용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만족감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주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효용을 영어로 이제 utility라고 해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효용이라는 변수를 이제 앞으로 U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효용. 그러면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자기 만족감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소비 물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계의 목적은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되고요. 자, 기업의 목적은 이제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이윤 극대화. 그리고 가계하고 기업을 묶어서 이제 우리는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화폐금융론에서 이제 나와요. 민간이라고 할 때 일반 시중은행 있죠. 시중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하죠. 시중은행은 민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민간 경제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가계는 소비자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생산자죠. 자, 가계와 기업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시장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는데 시장이 이제 깨질 때가 있어요.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개입한다?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되겠죠. 정부의 목적은 이제 사회후생 극대화라고 그래요. 사회후생 극대화. 극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후생이란 말이 등장을 했어요. 후생. 후생은 뭘까? 후생은 그냥 웰페어,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는 후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생.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학이 바로 공공경제입니다. 공공경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민간경제하고 이제 공공경제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국민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경제. 그리고 이제 외국이 이제 국제경제가 되겠죠. 국제경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민간경제가 우리 민간경제를 연구하자는 게 바로 이제 미시경제학이거든요. 미시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경제가 바로 재정학입니다. 그럼 재정. 나 이번 달 재정이 바닥이 났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국가의 나라 살림을 연구하자는 게 재정학인데 이 재정학은 세무사 1차 시험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리고요, 국민경제가 바로 거시경제학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가 국제경제학이 되겠죠. 국제경제학. 자, 그럼 대충 미시경제학은 뭐고 거시경제학은 뭘까?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예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학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예요.
경제학은 이제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는데, 미시경제학 말 그대로 경제를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바라본다. 미시경제학입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숲을 관찰할 때 산속에 직접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의 생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거시경제학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갈 때 아침에 택시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 있죠. 점심 때 내가 김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이런 개인적인 선택, 전부 다 경제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걸 연구하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미시경제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합니다. 무슨 사과 시장이다, 뭐 배 시장이다. 그럼 사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가 가격하고 사과의 거래량, 이런 게 결정되겠죠. 근데 거시경제는 그게 아니라 국민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고요. 국민경제 총체적인 모든 재화의 가격, 물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장의 거래량이 아니라 국민경제 총체적인 거래량, 뭐가 될까? 국민소득이랄지 이런 것들, 실업이랄지, 경제성장이랄지, 경제발전이랄지, 이런 것들, 총체적인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 스튜디오의 온도를 결정하겠죠. 이 온도를 우리가 제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고요. 그 온도는 어떻게 결정될까? 사람들의 우리 이 촬영자분이랄지, 나한테 나오는 어떤 체온이랄지, 아니면 외부 온도랄지, 아니면 어떤 히터의 온도랄지, 이런 총체적인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체온을 제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총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제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요?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내시경으로 배를 관찰해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근데 한의원 갔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진맥을 잡죠. 야, 너 전체적으로 몸이 좀 허해 하면서 한약을 재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시경제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학이 들어가죠. 그럼 수험경제학은 이제 크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국제경제학이 이제 국제무역론하고요, 국제무역론하고 국제금융론으로 나눠요. 그래서 국제무역론이 이제 바로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하고요. 국제금융론이 이제 거시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론을 개방미시경제학, 얘를 개방거시경제학 표현을 쓰는데, 그럼 수험경제학은 이렇게 크게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나누는데요. 대부분 이제 거시하고 국제는 이제 묶어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험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된다?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시험 문제를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경제학 시험이 있는 게 7급 공무원 있죠? 공무원 있고요. 국회 사무처 8급 공무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공기업 있죠? 공기업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에서는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에서는 이제 재정학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시험이 있거든요. 전부 다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매경 테스트랄지, 한경에서 본 테스트도 있죠. 근데 그쪽 비중은 약간 거시나 국제 비중이 약간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경제학에서는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국제경제학이 약 총 한 20%에서 30%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순환이 나와 있죠. 경제순환, 경제행위와 경제순환이 나와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제 거시경제 다시 논의할 거예요. 읽어보시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경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희소하다는 얘기가 뭘까? 뭔가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소중하다는 얘기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자,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그 욕망을 채워줄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와 있죠. 이 교조의 장점. 자, 중요한 것은 굵은 볼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자, 실제 출제됐던 파트인데요. 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 이제 과일이 생산됐어요. 과일이 생산됐는데 오렌지가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망고가 생산이 됐어요. 근데 오렌지는 무려 1000개가 생산됐어요.
1000개가 생산되고요. 망고는 10개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화에 어떤 가격을 프라이스, P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가격은, 자, 가격은 이 나라가 1만 원이고요. 원이고, 근데 망고 가격은 프라이스예요. 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적으로 보시면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됐고요. 망고는 10개밖에 생산 안 됐어.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오렌지가 풍부하고요. 망고는 풍부하지 않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망고는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는 오렌지가 10개나 생산됐지만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됐지만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훨씬 많아요. 수요가 훨씬 많아. 훨씬 많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재화고요. 망고는 10개밖에 생산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 사람들 망고를 먹지 않아. 망고 있으면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자유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유재는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의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바로 경제재만 경제 문제의 분석의 대상이 된다. 자, 우리 나중에 다이아몬드하고 물의 역사를 배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효용이라는 말을 배웠죠.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물하고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물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물을 통해서 느끼는 총요용과 다이아몬드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총요용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물론 다이아몬드를 소비하지 않아봤죠. 하지만 만약에 소비를 했다면 어떤 게 총요용이 클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여러분들 있죠. 대부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하고 다이아몬드를 직접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통해서 느끼는 총요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훨씬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다이아몬드는 인간 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통해서 느끼는 총요용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하고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 우리 마시는 공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공기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산소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총요용과 다이아몬드를 소비해서 느끼는 총요용 중에 어떤 게 클까? 이것도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공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10분만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면 바로 죽어요,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산소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그 만족감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과소평가하는 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자, 물과 공기 같은 것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굉장히 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가 있죠. 왜?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지만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소비량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공급량이 더 작아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화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총요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소비자 이론 배우거든요. 한계 효용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총효용이 그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 이런 자유재는 경제 문제의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경제학 교재에 자유재가 나왔어요. 자유재가 공기, 햇빛, 물 있었어요. 물. 공기, 햇빛, 물 있었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 이 물도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지금은 경제재가 됐죠. 만약에 환경오염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공기도 이제 산소도 이제
사서 우리가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뭐다? 희소성의 법칙이다. 희소성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경제제만 경제 문제의 분석이 대상이 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경제 문제의 근본 발생 원인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경제 문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폴 사밀슨 교수님. 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인데요. 이 사밀슨 교수님이 했던 경제의 3대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X, Y라고 쓸게요. 자, 우리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재화 두 개. 첫 번째 재화는 X재화, 두 번째 재화는 Y재화. 그래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할 거예요. 생산하고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일단은 LK 쓸 거예요. LK.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자,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해요. 생산 요소를 다른 말로 자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자,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L이 노동이에요. 노동, 레이버, 노동.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본은 뭘까? 영어로 캐피탈이죠. 캐피탈. 자본은 캐피탈인데 C라고 써야지 왜 K라고 씁니까? 이유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있죠. 이제 C가 나오잖아요. C가 나오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얘가 이제 코스트예요. 이제 비용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앞으로 미시경제 C가 나오면 비용의 비용.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C가 소비를 의미해요. 소비. 그래서 충돌되죠. 충돌되기 때문에 이 C라고 쓰지 않고 K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 K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독일어로 자본, 독일어로 자본이 카피탈이에요. 카피탈. 독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자본은 독일어에서 유래가 되는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자본은 이제 K라고 쓸 텐데, 근데 약간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화폐 자본이 있고 실물 자본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 화폐 자본이 실물 자본. 근데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실물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장사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자본금이 없어. 화폐 자본이죠. 장사 미천이죠.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런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교육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양질의 이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과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노동자 누구 있어? 나 있잖아요. 또 촬영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 있죠? 근데 이 노동만 있다고 해서 생산이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스튜디오도 필요하고요. 카메라도 필요하고요. 칠판도 필요할 거예요. 그게 바로 실물 자본입니다. 실물 자본은 결국은 공장, 기계, 도구, 설비를 실물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의 자본은 바로 공장, 기계, 도구, 설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게 K가 자본이 공장, 기계에서 K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카피탈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시경제학에서는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그걸 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제 문제가 뭐다?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게 A, B입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에요. 자, 순서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동과 이게 순서가 이제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다음에 X제하고 Y제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을 했으면 그걸 뭐야? A하고 B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보세요. 이게 결국 뭐냐면 1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자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원은 뭐 지하 자원, 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지만 자원하면 여러분들 그냥 노동과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X제를 얼마큼 생산하고 Y제를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노동과 자본을 한 나라에 주 노동과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과 자본을 자, 자원이에요. 노동과 자본 자원이에요. 자원은 뭐라고요? 노동 자본이야. 그럼 이 노동 자본을 X제와의 생산에 얼마큼 투입하고 Y제 생산에 얼마큼 투입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할 때 1대1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1대3으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2대1로 투입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기술 선택의 문제예요. 기술 선택의 문제. 자,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X제와 Y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생산의 문제예요. 생산의 문제. 자, 생산을 했죠. 생산을 했으면 이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얘가 소득 분배의 문제죠. 자, 한국말이 어려워요. 배분 분배. 자, 뭐 접대 대접 이상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자원을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원을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득은 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을 때 생산에 이 X제와 Y제 생산에 자원을 이렇게 할 때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나눠줄 때는 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이게 사전 찾아보면 아마 영어로 굳이 따지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물론 뭐 혼동 혼용에서 나와요. 얘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 분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분배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문제는 바로 효율성의 문제고요. 얘는 공평성의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야? 항상 효율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율성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빵을 가장 크게 만들 것인가? 최대한 파이를 가장 크게 할 것인가? 이 빵이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최대한 어떻게 빵을 크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평성은 그 생산된 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쓰죠. 상충, 서로 충돌된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효율성을 추구하다 공평성이 저해되고요. 공평성을 추구하다 효율성이 저해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을 때는 둘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공평성이 또 추구되고요. 공평성을 추구하다 효율성이 추구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효율성 있죠. 효율성에는 가치 판단이 있을까 없을까? 가치 판단이 없죠. 효율성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이 없지만 공평성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죠. 어떤 게 공평한지 어떻게 알아? 다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자꾸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엄청나게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효율성만 강조하고 공평성은 강조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공평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정답이 있죠.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정답이 없죠. 어떤 게 공평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은 잘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경제 문제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비용의 개념이 등장하죠. 기회비용. 자,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경제학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 이미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됐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그 안에 기회비용이 너무 많지 않아? 세지 않아? 야, 그렇잖아. 엄청나게 포기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비용들은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자, 경제학에서 비용은 기회비용이에요. 그리고요, 경제학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정말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다라는 것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왜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의 개념이냐라는 것은, 자, 왜 그럼 경제학에서는 복잡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따지느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있죠?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불합리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먼저 아까 우리 이 효율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도대체 효율성이 뭔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아까 제가 대충 효율성은 보다 빵을 가장 크게 하자. 이게 효율성이라 했잖아요. 좀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시던데 전혀 다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은 완전 달라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마디로 기술 진보예요. 기술 진보가 생산성이고요. 효율성은 아니에요. 기술 진보가 전혀 무관해요. 딱 한마디로 효율성은 뭐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생산자가 생산을 합니다. 자, 생산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있어요. 생산 비용이. 자, 생산 비용 1,000원이라는 생산 비용이 있어요. 자, 얘가 고정돼 있어요. 생산 비용. 이 1,000원을 가지고 이제 X제하고 Y제를 생산을 해요. 아니, 한 제어만 생산한다고 합시다. 어떤 제어를 생산하는데 이 1,000원으로 생산을 하는데 100개를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개도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동일하게 1,000원을 가지고 1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 200개가 생산이 가능하다면 몇 개를 생산해야 될까? 당연히 200개 생산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이죠. 최대 효과의 원칙인데, 자, 최대 효과의 원칙일 때는 무엇이 제약이 되어 있어? 비용이 제약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제약시켜 볼까요? 자, 200개를 생산을 해요. 오케이. 이 녀석이 제약되어 있어요, 이제. 200개를 생산하는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1,000원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2,000원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요. 얼마로? 당연히 1,000원으로 생산을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앞으로 우리 계속 논의할 거 효율성 논의. 자, 최대 효과의 원칙일 때는 무엇이 제약이다? 비용이 제약이고요. 최소 비용 원칙일 때는 뭐야? 효과가 제약이에요. 이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생산성, 기술 진보가 아니라 최소 비용 효과, 최대 효과의 원칙. 이게 바로 효율성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효율성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항상 고려해야 된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 기회비용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회비용은 거의 여러분들 대충은 알 거예요. 워낙 일상화된 용어가 됐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이 어떤 걸까? 읽어보세요. 어떤 활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 중 최고의 가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기업 이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공기업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기회비용을. 그러면 이 공기업 경제학을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 가능한, 대응 가능한 있었겠죠. 다른 대응 가능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대응 가능한 일들이 A라는 대응 가능한 일이 있고요. B라는 대응 가능한 일이 있고요. C라는 대응 가능한 일이 있어요. 자, A라는 대응 가능한 일은 내가 이 공기업 수업 듣지 않고요. 그 시간 동안에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고요. B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여친. C라는 대응 가능한 일은 집에서 TV 시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만족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만족감을 있잖아요. 가치로, 원이라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A, B, C 대응 가능한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요. 자기는 지금 이 공기업 경제학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술 마셨을 때 어떤 기쁨이 300이에요. 300이고요. 여친 만났을 때 기쁨이 200분이야. 술을 훨씬 더 좋아해. 그 다음에 TV를 시청했을 때 기쁨이 100이에요. 100.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제학을 수로 들어보기 위해서 포기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가 얼마예요? 기회비용은 300이 된다니, 300. 그중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최저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저희가 나는 있지.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공기업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자기는 뭐 최저의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가서 1시간 동안에 1억을 잃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만약에 기회비용을 따져버리면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1억 버는 거예요. 물론 뭐 신정관이라 그런 사람도 그게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야.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돼. 자, 그런데 1당에 더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버리면 기회비용이 무한대가 되죠. 아니, D라는 대응 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또 영화 볼 수도 있고요. E라는 대응 가능한 일은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응 가능한 일 있잖아요. 그게 다 더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이 있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여친과 술 마시면 TV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술과 함께 뭐 건전한 만남 아니네. 여친과 TV를 시청했다. 그건 뭐예요?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친 때문에 짜증나갖고요. 만족감이 50 될 수 있어. 이건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야.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A는 기회비용의 일부일 뿐이란 얘기야. 일부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기회비용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게, 자, 여러분, 자, 제가 공기업 경제학을 들음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기회비용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도강 없죠? 수강료 냈죠? 자, 수강료 냈어요? 그 기회비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왜냐면 봐봐. 이 공기업 경제학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수강 낼 필요 없잖아요. 들어서 내가 그것도 포기했잖아. 이해되시나요? 자, 책을 내가 구입했어요. 책값. 기회비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공기업 경제학을 듣지 않았다면 책도 구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값, 그다음에 수강료, 이것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이걸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있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있죠. 명시적 비용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공기업 수업을 들음으로 해서 포기하는 각도의 가치, 명시적 비용이 뭐야? 수강료, 책값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술 먹을 때 기쁨,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한 비용, 바로 이 기회비용이 경제적 비용이고요. 비용이고, 명시적 비용이 바로 우리가 회계학적,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회계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암묵적 비용을 또 다른 말로 묵시적 비용 또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잠재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 나중에 비용함수 이론 들어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잠재적 비용 또는 뭐야? 비금전적 비용, 그런 표현도 씁니다. 비금전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자, 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갈 것이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따져볼까요? 등록금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등록금 낼 필요 없으니까 대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등록금도 포기했잖아요. 포함되죠? 책값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책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야. 그런데 암묵적 비용, 이게 뭐냐? 자기가 만약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갔다면 연봉 2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얼마 포기했어? 8천만 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회비용을 따질까? 뭐라고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딱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라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여자가 있어요. A라는 여성이 있고요. B라는 여성이 있어요. 자, A라는 여성은 나 같은 경제학자와 결혼했어요. 제 남편이 경제학자야. 나 같은 사람이에요. B는 남편이 공인회계사야. CPA. 자, A라는 여자가 행복해 보여요? B라는 여자가 행복해 보여요? A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지. A라고 답을 하셔야 돼. 자, 행복해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B라는 여자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갖고요. 10억 주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자, 1년 만에 무려 10%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자, 11억이 됐어요. 이야, 무려 수익률이 10%지. 그런데 지 남편이 공인회계사야. 자, 공인회계사는 뭐예요? 회계적 비용만 따질 거란 얘기지. 야, 우리 마누라 너무 이뻐. 야, 무려 10% 수익을 창출했어. 라고 기뻐한단 말이지. 왜? 회계적 비용만 따지니까. 근데 우리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어요. 1억이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자,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손해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시장 이자율을 항상 따져야 돼요. 시장 이자율을.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무려 20%야. 자, 그러면 이자율이 20%라면 10억 갖고 은행에 넣었다면 2억을 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1억밖에 안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 손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그러면, 자, 이때 이유는 마이너스 1억이 왜? 2억이, 자,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2억이 비용이기 때문에 2억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1억에서 2억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은행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은행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고요. 은행에 투자를 했다면 이윤이 얼마야? 2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은행에 넣었다면 부동산 투자를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벌 수 있는 1억을 또 빼는 거예요. 그 2억 빼기 1억이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절대값 갖고 부호는 반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리적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만 따지면 부동산 투자하는 거잖아. 잘못했단 말이야. 빨리 정리하고 있죠. 나한테 와야 되겠지. 다 틀렸다고 해. 공인회계사는 항상 회계적 비용만 따지니까 불합리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기회비용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비용이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과 B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지.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비용을 작은 걸 선택해야지. 비용 큰 걸 선택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비용 작은 걸 선택해야 돼. 오케이? 이때 이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1억이죠. 1억이 비용이라면 1억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샀을 때 볼 수 있는 1억을 포기하는 거고요. 이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뭐야?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작은 게 뭐야? 이거지. 비용이 작은 게 이거잖아. 이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뭐야? 1억이고요. 이걸 선택해서 기회비용 2억이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유망주야. 굉장히 잘해요. 유망주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학을 진학할 것이냐, 프로구단에 입단할 것이냐, 두 가지 기로에 있어요. 그럼 자,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과 프로구단에 입단했을 때 기회비용 따져보세요. 어떤 게 클까?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겠죠. 자,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프로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죠. 근데 프로구단에 입단했을 때 기회비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대학 다닐 때 내가 무슨 돈을 벌 수가 있어. 학생인데. 그래서 뭘 선택한다? 프로구단에 입단하겠죠.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세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업 경제학을 듣고 있어요. 공기업 경제학을 듣고 있다면 모든 사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기업 경제학을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과 공기업 경제학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있죠. 어떤 게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드릴게요. 공기업 경제학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중에 어떤 게 큰 거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이 공기업 경제학 듣고 있잖아. 공기업 경제학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큰 거라고 판단하겠지. 그쵸?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들은 거죠.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제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들었을 때 기회비용 뭐라고요? 아까 그랬죠. 수강료, 책가 플러스 내가 술 마실 때 다른 대응 가능한 어떤 기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 뭘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지. 인생 조지는 거 아니야. 인생을 포기한단 말이야. 난 영원히 공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를 만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공기업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수강료 플러스 그 기쁨을 포기할 것이냐, 이게 포기한 게 낫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따져야 된다?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비용.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매몰비용은 한마디로 매몰되어진 비용이에요.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땅에 묻혀버린 매몰되어진 비용이야.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매몰 비용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겠죠.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회수가 불가능한 그 매몰 비용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본전을 뽑을 수가 없는 게 매몰 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표적인 매몰 비용이 광고비거든요. 광고비. 자, 위포투가 광고합니다. 열심히 광고했어요. 광고에 1억을 쏟아부었어요. 1억 회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회수가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그 1억 갖고요, 이 카메라 구입했다고 합시다. 회수가 가능하죠. 카메라 팔면 되잖아. 광고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 또 연구개발 투자비 있죠.
회수가 불가능하죠. 자, 만약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개발을 했어요. 신차를 개발했는데 만약에 신차 개발도 5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신차가 개발되는데 지금까지 499억을 투자를 했어요. 딱 1억만 더 투자하면 신차가 개발돼요. 근데 갑자기 개발을 중단하는 위기에 빠져 있어. 그러면 이 499억 회수가 불가능하죠. 연구개발 투자비인데. 연구개발인데 뭘 어떻게 가능해? 근데 만약에 이 499억을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고요, 땅을 샀다고 생각해봐. 그럼 땅 팔면 499억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연구개발 투자비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제입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이번에 신제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광고비도 많이 쏟아붓고 연구개발 투자비도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 비해서 가격을 좀 올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임원 해고돼야 돼요. 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 갖고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음악개표예요. 음악개표. 만약에 자기가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어. 저기 음악을 잘 몰라. 근데 친구가 음대 다녀. 그래서 야, 너 표 좀 제발 사줘. 어쩔 수 없이 음악개표를 샀어요. 음악에는 전혀 조예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10만 원 주고 음악개표를 구입을 했어요. 오케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죠. 자, 암표를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암표 불법이에요. 암표를 팔 수 없다면, 자, 얘는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이에요. 그 음악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뭘까? 받아서 그냥 그 자리 찢어버린다거나 이 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아니 지나간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제 뭔가 야 번전을 뽑아야 되겠다. 번전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계속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음악회를 갔다고 합시다. 음악회를 만약 가지 않았다면 10만 원만 포기하는 거지. 음악회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플러스 뭐가 들어가? 교통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간 비용 들어가죠. 그 음악회 보는 3시간 동안 지루하게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다른 대응 가능이 있었겠죠. 아까 영화도 볼 수 있고 더 좋은 막걸리도 마실 수 있고 그 기쁨들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자, 음악회를 보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지루하게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잠도 안 와요. 자려고 봤더니 소리를 꽥꽥 질러. 잠도 안 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자, 10만 원 플러스 고통을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음대생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음악에 조예가 좀 있어요. 10만 원 주고 음악회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음악회를 보기 전에 이 표를 잃어버렸어요. 표를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다시 표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효용을 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음악회를 자기가 봤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1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음악회표를 구입을 해야 돼요. 자, 경제학에서는 항상 한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표현을 써요. 갑자기 좀 복잡한 개념이 등장해서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계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지널. 이게 이제 이 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 한계가 뭔가 추가적인 그런 뜻이에요. 추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이제 빵을 먹어. 빵을 먹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제가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효용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요, 그러면 0. 빵을 0개 먹었을 때 효용도 0이야. 1개 먹었을 때 효용이 10이야. 2개 먹었을 때 효용이 15야. 3개 먹었을 때 효용이 17이야. 그러면 1개 효용이라는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이 증가분이에요. 얼마? 10이잖아. 한 개에서 두 개로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이 증가분이 얼마예요? 5죠. 이해되세요? 두 개, 세 개로 추가로 먹었을 때 효용이 증가분이 얼마예요? 2죠. 이게 한 개 효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음대생이 그 음악회를 봤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만족감, 아까 만족감이 뭐라 해서 15만 원이라 했죠? 15만 원. 그러면 얘를 마지날 우리 만족감을, 자, 아까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효용을 만족감을 원 있죠, 원. 시장가치 원. 몇 원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나중에 보면 환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만족감을 시장가치 원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베너핏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복잡한 개념이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자, 얘를 효용을 원으로 환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베너핏. 편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편익. 자, 그렇다면, 자, 잘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음악회를 봤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어떤 만족감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마지날 베너핏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라고? 15만 원이죠. 일단,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첫 번째, 표를 구입을 했어요. 추가로 표를 구입을 했어요. 표를 구입했어요. 자, 그러면 음악회를 봤죠. 만족감이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근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죠? 표 2장 샀잖아. 한 장은 잃어버렸고요. 한 장을 또 추가로 샀으니까 20만 원이 비용이죠. 자, 5만 원 손실 봐요. 그쵸? 두 번째, 근데 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구입하지 않으면 음악회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죠. 볼 수 없고요. 만족감이 0이에요. 그런데 표 몇 장 샀지? 한 장 샀죠. 10만 원이죠? 10만 원 손실이죠. 그럼 10만 원 손실이나 5만 원 손실이나? 5만 원 손실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자, 잘 봐보세요. 내가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말이야. 한계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하면 안 돼. 그 나중에 알게 돼요. 한계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한계. 자, 이 시점에서 내가 이미 지나간 잃어버린 표는 지워버리는 거 머릿속에 지우고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음악회표를 구입했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마지날 베너핏, 추가로 들어오는 어떤 편익, 얼마? 15만 원이죠. 그 내가 표를 하나 추가로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마지날 코스트, 아까 그랬죠. 비용은 코스트, 마지날 코스트,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표 한 장 내가 추가로 구입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15고 나가는 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표를 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 빼기 15만큼의 추가적인 뭔가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득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지나간 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기가 이제 렌터카를 구입했어요. 여자친구랑 일요일날 놀러 가려고 렌터카를 구입했어요. 렌터카, 주말에 놀러 가려고 렌터카를 구입했어요. 렌터카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렌터카예요. 주말에 놀러 가려고. 그런데 보통 금요일날 싸우지. 금요일날 이제 발차기하고 싸웠어. 이제 취소됐어요. 그게 친구가 와서, 야, 너 어차피 이게 취소됐기 때문에, 야, 내가 10,000원 주고 빌려갈게. 빌려주라.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안 빌려주죠. 야, 내가 있지. 10만 원 주고 내가 구입했는데 네가 어떻게, 양심 없는 놈아, 네가 어떻게 10,000원을 빌려가.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 얘가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일단 빌려주는 그 친구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합리적인 행동은 뭐야?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죠.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10만 원만 손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죠. 이제 이걸 갖고 아까워, 본전을 뽑고 싶어.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자, 그러면 안 빌려주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어떻게 할까? 아까우니까 거기다 이제 기름 넣죠. 기름값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후진하고 백하고 왔다 갔다. 괜히 뭐 운전하는 거야. 자, 엄청난 시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까지 나왔어요. 교회까지 쭉 나왔어요. 나오는데 멀리 봤더니 연인들이 막 나 잡아봐라 왔다 갔다 하고 여친이 생각나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나른한 햇살 어디를 비춰? 옆자리를 비친단 말이야. 엄청난 눈물을 흘린다. 여친 보고 싶어. 내가 좀 참을걸. 엄청난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눈물을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할 거야? 이게 낫단 얘기지.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그 비용을 그 친구가 10,000원이라도 회수를 해준다며 얼마나 고마운 친구야. 그러니까 이 지나간 비용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 자기가 이 동남아 여행 갔어요. 여행 갔는데 음식을 시켰어. 음식을 시켰는데 5만 원 주고 음식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혐오 음식이 나왔어. 내 듣지도 못한 막 이상한 막 나왔어요. 막 군뱅이 막 이상한 나왔다. 원숭이 골 막 그런 게 나왔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뭐예요? 당연히 그냥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5만 원만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5만 원만 손실 보잖아. 근데 이제 아까워. 본전을 뽑아야 돼. 먹었어. 먹고 이제 뭐 오바이트 설사해.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야? 약값 들어가. 이해되시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은 뭐냐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매몰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만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이전했다고 합시다. 까라는 활주로 뜯어갈 수 있나 없나? 뜯어갈 수 없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에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경제 주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 경제학 시험에 잘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 기회비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자, 다시 정리하시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그럼 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따지느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합리적 선택.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선택일까? 그것은 바로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효율적인 선택. 그 효율적인 선택이 뭔데? 바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매몰 비용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회계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0이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몰 비용은 경제 주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